네, 미국이 드디어 영주권자도 영주권을 박탈시키는 그런 정책을 좀 강력하게 지금 추진할 전망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난 주말에 발생했습니다. 이민 당국이 반이스라엘 시위를 학교에서 주동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출신 컬럼비아 대학교 대학원생, 미국 명문대학이죠. 콜롬비아 대학의 대학원생 마흐무드 칼릴이라는 학생을 그의 아파트까지 쫓아가서 체포해서 구금해버렸습니다. 지난 주말 밤 이민 단속국 직원 몇 명이 칼릴이 거주하는 캠퍼스 인근의 대학 소유 아파트에 찾아가서 그를 체포했습니다. 이제 그의 변호사가 급히 출동해서 이제 함께 뭐 막 여러 가지 알기를 하고 했었는데 체포됐는데 그리고 이제 구금이 됐는데 지금 어디로 가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체포 당시 한 이민국 직원은 칼릴의 학생 비자를 취소하라라는 국무부의 명령을 받고 우리는 공무를 수행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가 칼릴은 학생 비자 소유자가 아니다. 칼릴은 영주권 보유자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국무부 직원은 그건 역시 취소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를 체포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민국 직원들은 임신 8개월째인 칼릴의 칼릴의 아내는 시민권자인데요. 칼릴의 아내 시민권도 박탈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민국 직원들은 칼릴을 체포한 이유는 그런데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 체포하는지가 아니라 칼릴의 학생 비자를 취소하라. 그러니까 칼릴의 미국 체류 자격을 취소하라는 명령을 받고 그걸 이행하러 왔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박탈시키려는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칼릴을 뉴저지주 엘리자베스의 그 이민 구금 시설로 데려간다라고 하면서 데려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칼릴의 아내가 그곳을 가보니까 면회를 갔더니 거기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 갔냐? 우리 남편이 도대체 어디 갔냐라고 따졌더니 우리도 정확하게는 모른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매우 멀리 떨어진 루이지애나주 같은 아마 그런 곳으로 데려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듣고 아주 충격에 맞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갔는지도 지금 못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변호사는 우리는 그가 왜 구금돼 있는지 더 상세한 얘기도 듣지 못하고 있다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무슨 협박을 실행하고 있는 것 같다. 반이스라엘 시위 같은 건 꿈도 꾸지 마. 뭐 이런 협박을 일종의 이 칼릴 케이스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전해드렸죠. 학교 내에서 교내 불법 시위에 참가하는 그런 학생들은 유학생일 경우에는 본국으로 추방시켜버리겠다. 그리고 뭐 미국의 체류 자격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퇴학시켜버리겠다.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를 했다라는 내용 지난주에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자, 국토안보부는 테러 조직 지원 등 여러 가지 유형의 범죄 행위를 근거로 해서 영주권자에 대한 국외 추방 절차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뭐 불법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영주권 취소 여부는 사실은 이민재판장에서 판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판사가 판결 내리기도 전에 영주권 박탈시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자체가 어찌 보면 좀 위헌 요소가 있어 보이는데 지금 여하튼 그 상황이 그만큼 긴박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영주권은 어떤 경우에 그러면 박탈하는지도 좀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그 후에, 잠시 후에는 시민권자도 시민권을 박탈당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서 태어난 사람 말고 귀화 시민권자, 귀화된 시민권자의 시민권 박탈은 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게 되는지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영주권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면 영주권 박탈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범죄 행위입니다. 중범죄나 또는 도덕적 타락 범죄 같은 거에 연루되면 영주권 박탈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약물 관련 범죄, 또 가정폭력, 아동학대, 뭐 인신매매 등도 해당될 수 있고요. 불법 무기 소지도 역시 영주권 박탈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펠로니, 이 중범죄에 연루되면 영주권 박탈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심플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민 사기 및 허위 진술입니다.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든지 또는 거짓 정보를 제출했다든지 이것이 뒤늦게 발견되면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또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 시에 추후에 그것이 위장 결혼이었다라는 것이 발견되면 또 역시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투표. 영주권자는 뭐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투표할 수가 없지만
그 투표장에 가면은 좀 허술해요. 그 일일이 뭐 시민권 갖고 와봐요 이러는 경우 없잖아요. 물론 네, 레지스터 돼 있는 경우에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영주권자인데 투표하라고 뭐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적지 않게 들었거든요. 그럴 때 살짝 가서 투표를 하는 경우에 추후에 영주권자인데 뭐 정부가 실수한 건 실수한 거지만 그거를 이용해서 영주권자인데 불법적으로 투표를 했네. 그게 발각되면 추후에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오랜 해외 체류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한인분들 중에서도 해당되시는 분들 꽤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들만 해도 한국에 오래 있다가 들어올 때 곤욕 치르신 분들 적지 않이 봤거든요. 자, 보통 장기간 미국을 떠나 있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그 장기간이라는 게 어느 정도냐? 뭐 좀 애매한 구석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한 7, 8개월 정도, 한 번 정도 그렇게 있다가 왔다. 뭐 그거 갖고 박탈은 아닌데 7, 8개월이 아니고 뭐 한 6개월이라 하더라도 매년 6개월 이상씩 한국 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들어올 때 당신 뭐 그렇게 한국 계속 나가 있을 걸 뭐하러 영주권 땄어? 영주권 박탈하시오. 반납하시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미국에 정착할 의도가 없이 해외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입국 시에 그러니까 이민관이라는 게 이민국에서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민관이 영주권 포기로 간주해서 박탈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세금 및 공적 부조 관련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탈루를 하는 경우, 1, 200불, 실수로 누락됐다 이런 거 갖고는 아니지만, 이 누가 봐도 고의적으로 거액의 세금을 고의적으로 계속 내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되면 세금을 다 추징한 다음에 영주권 박탈하고 추방시킵니다. 자, 그리고 공적 부조라는 것은 좀 말이 어렵죠. 영어로 하면 public charge입니다. public charge. 그러니까 이제 공공 어떤 benefit, 혜택을 받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정부 복지연금을 뭐 수령한다거나 무슨 뭐 food stamp 또는 무슨 연방 정부가 또는 주정부가 주는 어떤 혜택 이런 것을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이 안 되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혜택 받았던 것이 나중에 들통이 나면 뭐 시민권자는 어쩔 수 없지만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그 영주권을 박탈합니다. 그럼 영주권 박탈하면 결국 추방이에요. 자, 다섯 번째, 국가안보 관련입니다. 테러 조직과 연계돼 있거나 또는 어떤 스파이 활동 같은 거를 했을 경우에는 뭐 당연히 영주권 박탈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활동을 한 경우 역시 박탈당합니다. 자, 그럼 시민권도 박탈당합니까? 네, 당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자동 출생 시민권이 아니라 귀화한 시민권자는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경우냐? 예를 들어서 이제 시민권을 받을 때 우리가 귀화했다고 하잖아요. 그 귀화하는 것을 내추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귀화한 사람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은 디내추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거 뺏는 거죠. 자, 첫 번째 귀화 과정에서 사기 또는 허위 진술을 한 경우입니다. 영주권과 비슷하죠. 이 부분은 시민권 신청 시에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거나 또 과거 이민 기록을 조작해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리고 중요한 어떤 사실을 숨긴 경우에 예를 들어 뭐 범죄 기록이라든지 뭐 신분상의 중요한 어떤 내용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쓴 경우 또 뭐 전쟁 범죄 그런 분은 없겠지만 그런 경우에 시민권을 몰래 받았는데 나중에 알려지면 박탈입니다. 두 번째, 충성 서약 위반입니다. 귀화한 후에 시민권 취득 5년 이내에 미국 정부를 전복하려 하는 어떤 단체에 가담한 경우 즉각 박탈시킵니다. 또 반미 활동 같은 거를 해도 역시 즉각 박탈시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중범죄 또는 국가안보 위협 행위입니다. 시민권 취득 후에 무슨 스파이 활동이나 뭐 반역 행위 등을 저지른 경우 또 특정 조직 예를 들어서 뭐 알카에다나 뭐 ISIS 같은 데에 가입하는 경우 들통나면 바로 시민권도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적대적인 국가의 그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하거나 그 정부를 위해서 군복무를 수행했을 경우 역시 시민권 박탈당합니다. 요 부분은 뭐 많은 한국 분들은 크게 해당되지 않겠습니다만은 앞서 뭐 영주권에서 장기간 해외에 갔다 오는 경우에 요런 거는 좀 많이 해당되고요. 자, 시민권 박탈 요 부분도 좀 해당되시는 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군 복무 의무 위반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귀화 과정에서 군복무를 조건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복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1년에 한국 국적자가 미국 군에 입대해서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까지 받는 그렇게 미국 군에 있으면서 귀화를 한 한국 사람들이 한 1년에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이게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근데 시민권을 딱 받아놓고 시민권 내가 이제 받았어. 나 이제 미국 시민권자인데 뭐 어떡할 거야, 자기들이 하면서 군복무 이행을 끝까지 다 하지 않고 이러는 경우에 시민권을 박탈합니다. 자, 그리고 5번째, 이중국적 회복 또는 외국 정부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 외국 정부에서 고위직을 맡아서 미국의 이익과 충돌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우리 한국에서 한국 국적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복수 국적 이제 가능하잖아요. 복수 국적을 갖고 있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렇게 내가 한국에 가서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고 해서 한국에서는 이제 한국 사람 대우를 받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한국 뭐 빽이 좀 있어서 어떤 고위직에 뭐 임명받아서 간다든지 고위 공무원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장관으로 간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하면 미국의 이익에 컨플릭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미국 국적 박탈시키겠다라는 거죠. 너 그럼 한국 국적만 갖고 있어. 뭐 이런 거죠. 그런데 뭐 그런 고위직에 가거나 그런 거 없이 일반적이라면 복수 국적 이제 가능하지만 어떤 정부 고위 직책을 맡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자, 그러면 시민권을 박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박탈당한 후에 결과를 보겠습니다. 시민권이 박탈되면 자동으로 영주권도 박탈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권 박탈했어? 시민권 박탈? 그럼 내가 영주권자로 내려가는구나. 한 단계 내려가는구나. 아닙니다. 시민권 박탈당하는 순간 영주권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미국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이 안 되는 겁니다. 자격 여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뭐냐? 즉각 추방입니다. 시민권을 박탈당하는 즉시 추방입니다. 그리고 박탈된 시민권자는 다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영주권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미국에 들어오는 것도 한 10년 동안인가 못 들어온다고 하죠. 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녀가 나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시민권을 받았다면 부모가 시민권자를 박탈당하면 그 자녀의 시민권도 박탈당한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콜롬비아 대학교 이 대학원 학생 그 칼릴이라는 학생을 즉각 체포해서 반이스라엘 그 시위를 벌였다라고 해서 체포해서 영주권까지도 박탈시키고 추방시켜 버리겠다라는 조치가 이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뭐 미국에서는 뭐 집회와 시위, 언론과 집회와 시위의 자유 뭐 이렇게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반이스라엘, 반유대 뭐 이런 시위 그게 뭐 어때서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반이스라엘 시위를 불법으로 정해놨고 교내에서 그런 불법 시위를 했다. 그러니까 너는 체포, 구금, 영주권 박탈, 추방, 즉각 이렇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같은 케이스는 뭐 좀 극단적인 케이스라 우리 한인 학생들과는 뭐 많이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명심해야 되는 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대학교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불법 시위를 뭐 기습적으로 이렇게 벌이잖아요. 갑자기 뭐 그렇게 허가받지 않은 그런 시위를 불법적으로 벌였을 때 거기에 가담한 학생은 유학생이라면 즉각 추방. 미국의 시민권자나 미국의 체류 자격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뭐 추방까지는 아니지만 학교를 퇴학시켜 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불법 시위의 그러면 규정은 뭐냐? 어디서부터 불법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한테 물었는데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불법적인 시위에 가담한 학생은 퇴학시키거나 추방시키겠다. 요거는 발표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러니까 꼭 우리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꼭 좀 주지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원조 중단으로 인해서 에볼라, 엠폭스 같은 그런 그 위험한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도 걱정입니다. 왜? 이게 한 바퀴 돌아서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전염병이 그래서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처럼. 자, 과학자들은 미국 정부의 원조 중단으로 세계 각국에서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차단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다 중단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프리카 전역의 실험실에서 위험한 병원균들이 그냥 방치되는 경우도 많고 또 공항의 검문소에서는 전염병 감염 검사가 중단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이나 미국처럼 좀 잘 사는 나라들은 다 알아서 자기 나라에서 이제 스스로 그걸 잘 운영을 하는데 공항 검역소 아프리카나 이런 좀 못 사는 나라에서는 미국의 그 원조를 받아가지고 공항 검역소를 운영하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원조가 뚝 끊어지니까 그걸 운영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항에서 검역도 없이 그냥 막 통과하는 경우도 막 있죠.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다니고 또 아프리카에서 유럽 가고 또 유럽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중에서 또 몇 사람이 미국 올 수도 있고 이렇게. 뿐만 아니라 수백만 마리의 동물이 검역도 없이 지금 국경을 마구 넘어다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큰일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수십 년간 미국의 대외 원조를 전담해 왔지만 트럼프 정부에서 지금 거의 뭐 기관을 폐지시켜버리는 그런 수준까지 가 있는 국제개발처라고 있죠. 미국의 국제개발처. 이게 이제 대외 원조를 하는 그런 기관인데요. USAID라고 합니다. USAID. 근데 이 USAID의 그 관계자들도 세상이 지금으로부터 몇 주 전보다 지금은 훨씬 더 위험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USAID의 감염병 전문가들은 원조 중단이 단행된 시기가 매우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의 경우에 현재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그 엠팍스 발병을 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미국의 대외 원조가 중단된 이후에 발생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본격적으로 이 엠팍스 발병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더 기금을 줘서 이걸 차단하지는 못할 망정 기금을 뚝 끊어버리니까 이게 지금 창궐할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아프리카의 다른 12개 국가에서도 이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출혈열 바이러스도 각국에서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미국도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미국도 지금 계란값이 폭등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이 조류 인플루엔자가 지금 창궐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사실은 이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이런 거에 대해서 자유스러운 나라가 지금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참 시기적으로 아주 위험한 시기에 때마침 기금을 중단했다라는 게 이제 과학자들의 얘기입니다. USAID는 2023년에 30개국 이상에서 전염병 관련 실험실과 비상 대응 준비에 약 9억 달러 정도를 투입을 했는데, 그러니까 1년에 한 9억 달러 정도 쓰는 겁니다. 뭐 미국 전체로 보면 이게 뭐 많은 건 아닌데. 그런데 이제 관련 프로그램은 지금 대부분 다 끊긴 상태입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요, 최근에 그 공식 문서를 통해서 USAID가 과거 이 외부 단체들과 맺은 총 6,200개의 그 단연 계약을 더 이상 재계약하지 않는다라고 문서를 쫙 보냈어요. 그래서 6,200개의 계약 가운데 5,800개를 재계약 안 한다고 해지 통보를 보낸 그런 상태입니다. 거의 이제 마비됐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는요, 이 식중독을 아주 심한 식중독을 유발하는 노로바이러스가 곳곳에서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각국의 그 정부가 일본 그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노로바이러스 감염에 주의해라. 라는 그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홍콩 정부는 일본에서 감염성 그 위장염 발병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일본 여행 시에 식중독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 각자 개개인이 주의를 해야 한다라면서 특별히 일본에 가서 먹거리, 식품 위생에 주의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오사카부 일본 음식점 기이치를 이용하거나 도토리현의 요나고시에 있는 기요츠쿠 주식회사에서 생산한 딸기, 과자 등등을 먹은 사람 300명 이상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초와 또 지난달 말 두 차례에 걸쳐서 기이치에서 요리와 도시락을 먹은 60여 명이 설사와 심한 구토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환자들의 나이는 적게는 9살짜리 어린아이에서부터 많게는 89살 되신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일본식 요리인, 일본식 코스 요리죠. 코스 요리인 가이세키 전문점으로 간사이 지역에서 미슐랭 가이드에도 실린 적이 있는 이 식당에서는 지난달 음식을 먹은 남녀 40여 명이 식중독 증세를 집단으로 보였습니다. 보건소의 조사 결과 조리 담당자들에게서 이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곳곳이 이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일본은 이 설사 식중독을 유발시키는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위험한 상태입니다. 일본 여행하시 요즘 그 일본 여행하는 한국 분들 많으시죠? 이 뭐 일본의 물가도 좀 싸주고 그랬다고. 그렇지만 이제 이런 부분 꼭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미국에서 계란값이 천정부지로 오르잖아요. 그 이유는 뭐 조류 인플루엔자. 근데 계란값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미국이 이제 계란을 수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몇몇 나라 그리고 아시아의 몇몇 나라와 이 계란 수입을 관련된 협의를 진행했는데 재밌는 건 한국에 있는 한 그 농장과는 1차 협의한 후에 곧바로 그냥 계약 체결을 해버렸어요.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당국자들이 계란 부족 사태를 완화하기 위해서 바다 건너에서까지 계란을 찾아 나섰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 세계 2위 계란 수출국인 폴란드를 비롯해서 프랑스, 인도네시아 등의 가금류 단체들은 미국의 농무부 관계자들과 이 수출용 계란에 대한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한국도 이 미국에 계란을 수출하기로 이제 협의를 했는데 한국은 협의하자마자 1차 협의 끝나고 곧바로 체결했습니다. 충청남도 아산에 있는 한 계란 농장이 특란 20톤. 특란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특별하다 할 때 특자인가요? 그래서 특란, 그러니까 좀 크기가 좀 큰가요? 여하튼 특란, 그러니까 좀 큼지막한 계란이겠죠. 특란 20톤을 미국으로 수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20톤이면 도대체 계란이 몇 알이냐? 개수로 따지면 약 한 34만 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계란 34만 알 20톤을 미국의 조지아주로 수출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한국에서 생산된 계란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조지아주에 계신 분들은 조만간 한국에서 온 싱싱한 맛있는 특란을 좀 맛보실 수 있게 되겠다 싶어서 좀 부럽습니다.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지아주에 언제부터 한국에서 수입해온 한국산 계란이 시중에 유통되는지 아주 궁금하기도 하네요. 네, 프로덕트 오브 코리아라고 써서 판매가 될까 궁금하기도 한데 조지아주에 계신 분들은 계란 사실 때문에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이 한국 내 기업이 미국 소비자 매체가 실시한 세탁기와 건조기가 하나로 세트로 되어 있는 그 세트 평가에서 주요 부문의 1위를 싹쓸이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소비자 매체 컨주머 리포트가 진행한 최고의 세탁기 건조기 세트 평가에서 이 LG전자는 드럼 세탁기와 건조기 세트, 또 통돌이 세탁기와 건조기 세트 등 2개 부문에서 최고 평가를 LG가 받았습니다. 1등. 자, 매체는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인 100점 만점에 88점을 기록한 LG전자의 드럼 세탁기와 건조기 세트에 대해서 두 기기 모두 뛰어난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고효율 에너지 세이브를 하는 거, 그 제품에게 부여하는 에너지 스타 인증도 받은 훌륭한 제품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드럼 세탁기는 별도로 진행한 그 세탁기 부문 신뢰성 부문에서 역시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LG가 그런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삼성은 바로 LG 밑에 2등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이 같은 선전은요, 실제로 그 시장의 점유율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계 최대 프리미엄 가전 시장인 미국에서 LG전자와 삼성전자의 그 세탁기 시장 점유율을 보면 LG는 23.4%, 1위입니다. 그 삼성은 21.6%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LG, 삼성을 합치면 한 45% 되니까 거의 싹쓸이죠. 건조기 시장 점유율도 LG는 23.2%, 삼성은 22.2%로 1,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합치면 전체 시장의 절반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 LG전자는 이 컨주머 리포트가 발표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가전제품 브랜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세탁기나 건조기나 냉장고 사러 이제 가려고 할 때 꼭 우리 한국 사람 아니더라도 미국 사람이라도 어떤 브랜드를 살 때 가장 마음이 놓이고 신뢰가 되느냐 이런 걸 조사했는데 LG를 살 때 가장 신뢰된다
라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삼성을 살 때 가장 신뢰된다라고 답한 사람이 두 번째로 많았고요. 그래서 신뢰도, 브랜드 신뢰도 조사에서 1등 LG, 2등 삼성 그렇게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뭐 물건을 많이 파는 것도 아주 기분 좋지만 이렇게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1등 한다라는 소식이 가장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 무신론자인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천국에 갔을까요? 라고 누군가가 교황님에게 물었다면 교황님은 뭐라고 답변을 했을까요? 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모국인 아르헨티나의 그 가톨릭 신자들이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폐렴 증상 때문에 지금 오래 입원하고 계시고 조금 좋지 않은 안 좋은 건강 상황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치료 중인 교황의 쾌유를 기원하면서 한 동영상을 아르헨티나에서 온라인에 올려서 지금 급속히 이게 확산되고 있는 그런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그 SNS에는 2018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한 7년 전 얘기죠. 이탈리아의 한 성당 뒤뜰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 어린 소년의 질문을 받는 모습이 담겨 있는 동영상을 올렸는데 이게 지금 급속히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영상 속에 나오는 엠마누엘레라는 이름의 어린이는 이 마이크 앞에 서서 교황님에게 뭔가 좀 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말문을 열지 못하고 얼굴을 막 감싸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교황님이 깜짝 놀라서 울고 있는 그 엠마누엘레를 껴안으면서 이렇게 어깨를 토닥토닥토닥 다독여줬습니다. 그러자 어린이는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리더니 교황님의 귀에다가 작은 말로 뭐라고 속닥속닥속닥 얘기를 하는 게 영상에 포착됐습니다. 그 소리는 그 영상 속에 들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 엠마누엘레라는 어린이에게 추후에 이제 동의를 받고 그의 질문은 이런 것이었다라고 나중에 대중 앞에 그걸 공개했습니다. 엠마누엘레는 이렇게 물었답니다. 우리 아빠는 착한 사람이었고 저를 비롯한 자녀 4명에게 세례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빠가 천국에 갔을까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에 대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한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제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착한 사람을 저버릴 수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제 대중에게 물어봅니다. 또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버리실 분이십니까? 라고 대중에게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교황은 이어서 엠마누엘레에게 내가 답변한 것이 이제 바로 그런 것이었는데 바로 이게 하나님의 답변이다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엠마누엘레가 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답이지 않을까 해서 내가 좀 쉽게 풀어줬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니까 교황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내가 엠마누엘에게 한 답변은 하나님은 너희 아빠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을 것이다. 무신론자임에도 불구하고 4명의 자녀에게 모두 세례를 받게 했으니 하나님은 기뻐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어린 아들의 그 순수한 어린아이의 순수한 질문과 그 교황의 그 솔로몬 같은 답변 을 오늘 끝으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스토리 뉴스 소식을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